안녕하세요. 구조엔지니어 김성룡입니다. 오늘은 제가 합성부재에 관한 얘기를 계속해 나갈까 합니다. 제가 전에 영상에서 합성부재가 작용하는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거기서 아주 간단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해 드렸죠. 혹시 그걸 못 보신 분들은 여기 제가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그걸 먼저 보시고 이 영상을 계속해서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처음 영상에서는 원리를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오늘 영상부터는 그 합성 부재 중에서도 합성보, 철골 합성보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 나갈 건데, 철골 합성보를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요즘은 뭐 컴퓨터 한 번만 클릭 한 번만 하면은 그 보의 합성보의 그 휨 저항력 같은 경우는 금방 이렇게 계산을 해낼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그 컴퓨터의 결과를 그냥 맹신하지 말고 이게 과연 맞는 값인지 체크를 하고 또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엔지니어에게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알게 되시면은 그냥 간단하게 뭐 컴퓨터가 계산해서 이런 값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뭐 절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걸 갖다가 다시 검토하고, 그리고 그 검토한 것의 결과를 바탕으로 그 계산의 결과를 쓸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가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약간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내가 이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합성보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할 건데요. 제가 이 합성보에 대한 얘기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 휨 저항력을 구하는 얘기부터 할 겁니다. 그런데 이 합성보의 휨 저항력을 구할 때 조건에 따라서 약간 계산 방식이 틀리게 됩니다. 계산 방식이 틀리다는 말은 어떤 원리가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서 약간 계산할 때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몇 개가 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어렵다기보다는 복잡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합성보의 휨 저항력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중립축의 위치입니다. 중립축의 위치에 따라서 이 계산할 때 계산할 방식이 약간씩 바뀌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중립축이 콘크리트 슬래브 내에 있을 때, 그리고 중립축이 철골보의 플랜지에 있을 때, 그리고 중립축이 철골보의 웹에 있을 때에 따라서 약간씩 계산하는 방식이 틀리게 되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먼저 그러면 이 중립축에 따라서 계산 방식이 바뀐다고 하는데, 그러면 중립축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립축이 콘크리트 슬래브 내에 있을 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용에서는 중립축이 플랜지 내에 있을 때, 그리고 웹에 있을 때 한 내용도 따로 영상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립축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죠. 중립축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중립축은 우리가 어떤 휨 부재가 있을 때, 이건 뭐 콘크리트든지 아니면은 합성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뭐 목재도 마찬가지고요. 휨 부재가 휨력을 받게 되면은 그 단면이 변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가정을 하죠. 이 단면의 변형이 선형의 형태를 띠게 된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죠? 약간 단순화 시킨 겁니다. 진짜 실험으로 변형을 갖다가 재보면은 약간씩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아무튼 그건 이제 다른 얘기로 하고요. 일단 우리는 단면이 선형으로 그런 변형을 하게 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때에 단면에 압축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인장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때 변형률 선도에서 0이 되는 부분, 그 부분을 우리가 중립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립축 위쪽에는 압축력이 작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중립축 아래쪽에는 인장력이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이때 가정은 모멘트가 양방향으로, 그러니까 양의 방향, 플러스의 방향으로 작용할 때를 가정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기 왼쪽에다가 여기 합성보의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여기에서의 중립축은 어디가 되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 변형률이 있죠. 변형률이 있을 때 여기가 압축, 여기가 인장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
요 부분, 요 변형률이 0이 되는 부분이 중립축이 있는 곳이죠. 그렇다는 말은 여기에서는, 이 케이스에서는 중립축이 어디 있을까요? 슬래브 내에, 콘크리트 슬래브 내에 있는 케이스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는 뭐 이렇지만 어떤 다른 경우에는 이 중립축이 요 플랜지 높이에 있을 때도 있고 중립축이 웹 위치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제 이걸 구분해 줘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다룰 것이 콘크리트 그 슬래브 내부에 중립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림을 미리 그려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립축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것은 여기 콘크리트에 작용하는 힘과 그리고 그 철골보에 작용하는 힘을 비교해 주면 됩니다. 일단은 이 변형률이 어떻게 되는지 검토를 하지 마시고요. 제일 처음에 그냥 가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가 있을 때 위에는 압축이고 밑에는 인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콘크리트 이 슬래브 모든 면적이 압축력으로 작용을 한다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철골보의 모든 면적이 인장력으로 작용을 한다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여기 콘크리트 총 면적에 작용하는 힘을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철골보 총 면적에 작용하는 그 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 둘을 비교하면 되는 것입니다. 얘 둘을 비교해서 콘크리트 쪽에 힘이 더 크다면 그때 중립축은 콘크리트 슬래브 내에 있는 것이고 콘크리트에 그 작용하는 힘보다 철골보에 작용하는 힘이 더 크다면 그때는 중립축이 철골보 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제가 처음에 중립축이 뭐 콘크리트 내에 있을 때, 플랜지에 있을 때, 웹에 있을 때 세 가지로 나눴는데요. 사실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는 그 중립축이 콘크리트 내에 있을 때, 다른 하나는 중립축이 그 철골보 내에 있을 때, 이렇게 바꿔서 나누어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힘 두 개를 비교해서 중립축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것의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조금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때의 근거는 뭐냐면은 단면에 작용하는 힘은 그 합력이 0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힘의 평형을 이용한 것이죠. 여기 단면에 어떤 힘이 작용한다면 그 단면에 작용하는 힘의 합은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에 콘크리트 힘이 있겠죠. 우리가 이 면적을 모두 다 작용한다고 해서 계산한 그 힘이 있고 얘 밑에 작용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면 얘와 힘이 같다면, 그러니까 NCD 콘크리트 힘과 철골의 힘이 같다면 두 힘이 평형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때 그 힘은 그 평형 방정식을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중립축은 여기 콘크리트와 플랜지 사이 요 접촉면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힘의 평형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콘크리트에 작용하는 힘이 철골에 작용하는 힘보다 크다.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힘의 평형이 힘의 평형 상태가 있지 않는 것이죠. 힘이 평형 상태에 있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가 크고 하나가 작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둘의 힘이 같아져야 되겠죠. 평형 상태를 가정을 한다면. 그 말은 우리가 이 철골보의 힘을 따로 크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콘크리트의 힘이 작아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다시 콘크리트의 힘이 작아지려면 어떻게 되죠? 그때 작용하는 그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가 작아지든지 아니면 그때 면적이 작아지든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콘크리트 압축 강도는 뭐 작아지는 값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콘크리트의 면적이 작아져야 되겠죠. 그 계산할 때. 그래서 얘와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중립축이 여기 있다는 말은 이 위에 있는 면적, 중립축 위에 있는 면적이 콘크리트의 힘에 그 영향을 미치는 그런 면적으로서 힘의 평형에 관계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리를 하면은 NCD가 NYD, 그러니까 콘크리트의 힘이 철골보의 힘보다 크다면 이때는 중립축이 철근 콘크리트 그 슬래브 내에 있는 것이고 얘가 CD가 NYD, 그러니까 철골보의 그 힘이
콘크리트의 힘보다 크다면 그때는 중립축이 여기 철골보 내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그 중립축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중립축을 어디 있는지를 구해봤어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NCD가 NYD보다 크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중립축이 콘크리트 내에 있다는 걸 알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 변형률 선도를 기반으로 해서 그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변형률이 있으면 변형률을 따라서 그 작용하는 뭐죠 이게? 그 응력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응력은 또 뭘 따라서 구하냐면은 그 응력 변형률 선도에 따라서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그린 것이 콘크리트의 응력 변형률 선도이고 두 번째 그린 것이 철골의 그 응력 변형률 선도입니다. 이 두 개는 지금 그린 것은 그 실제 우리가 실험을 했을 때 나타내게 되는 응력 변형률 선도이고요.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그 디자인할 때에는 간편하게 하죠. 간단하게 그 약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 디자인에 쓰는 응력 변형률 선도는 뭐 유로 코드를 따르면 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철골은 뭐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하죠. 그래서 얘 응력 변형률 선도를 따르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고 이걸 갖다가 이제 돌려가지고 보신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철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합성보를 계산을 할 때 그 조밀 단면, 뭐 비조밀 단면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요. 이 얘는 지금 조밀 단면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 말은 철골보가 힘을 받았을 때 그 단면이 항복 응력 이상으로 변형률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걸 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응력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응력 최대값 그리고 요 위에 있는 대부분의 응력값은 요 항복 응력을 지난 뭐 여기 어디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밑에 있는 철골의 응력 분포는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합성보가 있는데 휩력을 받아서 걔가 변형을 하게 됐고 해서 우리가 변형률 선도를 구할 수 있으니까 이 변형률 선도를 바탕으로 응력 분포 선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응력 분포 선도를 구하면은 여기를 바탕으로 힘을 구할 수가 있겠죠. 거꾸로 할까요? 이렇게 그 압축력 그리고 얘는 인장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에 작용하는 힘 NCD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또 얘가 이제 비선형이니까 우리가 또 이걸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또 선형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죠. 그래 가지고 얘 최고값이 뭐 알파 곱하기 뭐라고 하죠? FCD 뭐 이렇게 하죠. 요때 알파는 0.85인가 뭐 아마 그럴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비선형 응력 분포를 선형으로 바꾸어 줄 때 쓰는 그 뭐죠? 팩터죠. 개수죠. 예, 개수입니다. 그래서 얘 NCD는 어떻게 구하냐면 알파 곱하기 FCD 곱하기 B 곱하기 뭐라고 할까요? 얘는 H1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때 B는 합성보 콘크리트의 그 너비고요. 그리고 H1은 요 압축력이 작용하게 되는 부분의 높이입니다. 그러면은 B 곱하기 H1 그러니까 면적 곱하기 응력 하면 힘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가 NCD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 밑에는 이제 우리가 그 철골의 힘을 구해야 되겠죠. 이 철골보의 힘은 여기에서 그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응력 분포는 요런데 지금 그 뭐죠? 그 면적은 이렇게 그 뭐죠? 일정한 것이 아니라 다르죠. 그래서 플랜지 부분의 면적, 웹 부분의 면적, 또 밑에 플랜지 부분의 면적 요걸 갖다가 다 요 FYD로 곱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뭐 A1이라고 하고 얘를 A2, 얘를 A3라고 한다면은 이때 NYD는 어떻게 구하냐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요거에다가 곱하기 FYD 이렇게 하면 지금 철골에 작용하는
그 인장력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그 NYD, 철골에 작용하는 힘과 콘크리트에 작용하는 힘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사이의 거리도 알 수가 있죠. 요 사이의 거리를 E라고 할까요? E라는 그런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요? 여기에 콘크리트에 작용하는 힘이 얘 무게 중심에 작용하게 되겠죠. 아니면 요 때에는 우리가 그걸 갖다가 간단하게 했으니까 얘의 무게 중심으로 작용한다고 해야 되겠죠. 요 높이를 아니까 요 높이의 반 하면은 우리가 이 끝부분에서 얼마만큼 떨어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어떻게? 얘에 작용하는 그 무게중심, 이 철골보에 작용하는 무게중심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이거는 뭐 위에 플랜지의 면적, 웹의 면적, 그리고 밑에 플랜지의 면적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무게중심 구하는 것은 각 면적의 무게중심에다가 그걸 갖다 평균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제일 위에서 그 철골보의 그 무게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철골보의 무게중심에서 콘크리트에까지의 무게중심을 빼면 우리가 원하는 그 힘의 우력의 팔 길이를 구할 수가 있죠.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걸 다 구했으면은 철골보의 힘 저항 모멘트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나요? 힘 저항 모멘트 아니면 모멘트는 힘 곱하기 거리죠. 그래서 우리가 뭐 요 점을 중심으로 그 힘 모멘트를 구하면 여기 힘은 당연히 없어지겠죠. 이 점을 중심으로 지나가니까. 그래서 E 곱하기 NCD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 말은 요 밑에 보이나 모르겠네요. MRD는 그러니까 이게 그 합성보의 힘 저항 모멘트입니다. 이것은 NCD 곱하기 E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도 거꾸로 해서 요 점을 중심으로 우리가 모멘트를 구해도 되겠죠. 그러면 E 곱하기 NYD 뭐 이렇게도 구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두 값이 똑같다는 말은 그 작용하는 힘이 똑같다는 말이죠. 우리가 처음에 그 힘의 평형을 위해서 그 두 값이 똑같다는 걸 벌써 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식이 나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아니면 누군 또 나는 뭐 또 여기를 중심으로 구할래? 그렇게 구해도 됩니다. 그러면 요걸 중심으로 얘가 이제 E1이 되겠죠. 얘가 뭐 E2라고 하면 E1 곱하기 NCD 더하기 E2 곱하기 NYD 이렇게 해서도 구해도 다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좀 복잡한 내용도 있었고 약간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또 책에 뭐 이렇게 인터넷에 그 찾아보시면 여기에 관한 것들도 막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대부분 이제 공식에 너무 집중을 해서 아니면은 공식이 좀 복잡하게 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전체적인 그런 큰 틀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이 합성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할 때 몸의 그 중립축이 이제는 그 철골보 내에 있을 때, 플랜지 내에 있을 때, 그리고 웹 내에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